반갑습니다.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은 박이지음의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 기적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이님은 50만 유튜브 채널 미라클을 운영하시는 크리에이터이신데요. 2014년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경추 손상으로 인해 전신마비라는 큰 불행을 겪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굳은 믿음 아래 정말 열심히 재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 덕분에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건강을 정말 많이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자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덕분에 유튜브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유튜브 채널과 도서의 제목처럼 박위의 미라클, 즉 위라클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엔 가족들의 엄청난 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책의 저자이신 박이님이 어떠한 의지와 노력으로 큰 불행을 겪어도 지금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스토리 일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시작해 볼게요. 전신마비 진단을 받다. 창문이 없어 따스한 햇빛의 흔적조차 없는 침침한 중환자실에서의 삶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약품이 섞인 듯한 특유의 중환자실 냄새가 호흡기 틈새로 스며들어와 여전히 역하게 느껴졌다. 정신이 조금 또렷해진 이후로는 깨어있을 때마다 목이 너무 말랐다. 간호사한테 팔을 흔들어 목이 마르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으나 팔 하나만으로는 의사 전달이 어려웠다. 마치 스무고개를 하듯 간호사가 내게 하나씩 질문하면 나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저어서 의사 표현을 했다. 어디 아파요? 더워요? 아이스팩 줄까요? 목이 말라요? 그렇게 가까스로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간호사는 솜에 물을 적셔 호스로 벌어진 입 사이로 묽게 해주었다. 그러면 나는 솜을 있는 힘을 다해 빨았다. 보통 한 번으로는 모자라 몇 번이고 다시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침대 위에서 꼼짝할 수 없이 누워서 지낸 지 며칠이 지났으나 팔만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을 뿐 아직도 내 몸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다. 마취 주사를 맞아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마취의 효력이 지속될 리 없다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날 나는 왜 다친 걸까? 나는 친구들과 술을 마셨던 그날을 기억하고 싶었지만 도무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잠시 후 회진해두던 의사가 내 앞으로 오더니 내게 팔을 움직여보라고 하고 손도 움직여보라고 했다. 그러고는 옆에 있는 레지던트에게 말했다.
이 환자는 C6, C7 컴플리트야.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고 질문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했다. 답은 딱 한 가지. 내 입에 물려져 있는 호스를 빼내면 모든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나는 의사한테 호스를 언제 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팔을 들어 내 입을 가리키며 있는 힘껏 인상을 찌푸렸다. 내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의사는 정확히 내 질문을 알아차리고 대답했다. 박유 씨, 하루 이틀만 지켜보고 뺍시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말을 할 수 없으니 너무 답답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회진에 돌던 주치의가 내 앞에 섰다. 그리고 나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인 듯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했다. 박유 씨, 당신은 경추골절로 인한 척추신경의 손상으로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걷지 못할 것이고 두 다리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재활이 아주 잘 된다면 전동 휠체어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나는 생각했다. 전신마비? 앞으로 걷지 못한다고? 아니, 나는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11km) 병원 와서 퇴원을 했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옷을 입고 벗는 것, 밥을 먹는 것, 나의 대변, 소변을 처리하는 것도 여전히 가족들의 몫이었다. 심지어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밤에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우려면 집에 아버지나 지우가 올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다. 휠체어에서 내 몸을 들어 침대에 옮기려면 성인 남성 이상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은 아침부터 새벽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도 있었다. 어머니가 혼자서 나를 옮기기에는 내 덩치가 너무 크고 무거웠다. 가족들은 점점 나의 손과 발이 돼가고 있었고 나는 이러한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나는 내 몸의 기능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손상된 신경이 빠른 시간 안에 저절로 회복되기를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신경이 예전처럼 돌아오면 여태껏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내 일상의 대부분이 제자리로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예상과는 다르게 손상된 신경의 회복 속도는 암울할 정도로 더디었다. 이렇게 생활하다간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은커녕 사소한 일조차도 누군가에게 의지한 채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았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초조한 마음이 빠르게 엄습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상된 신경이 회복되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어. 가족도 내 곁에서 평생 함께 할 수 없고 언젠가 서로 헤어져야 할 때가 오겠지. 나는 혼자서 살 수 있어야 돼.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을 해야 해. 재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휠체어를 혼자 미는 것이었다.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어야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다리로 다시 일어서기 전까지는 휠체어를 내 다리처럼 생각하기로 했다. 휠체어를 밀자. 최대한 멀리, 오랫동안 밀자. 집 근처에 있는 한강은 가깝기도 하고 안전하게 오랫동안 휠체어를 밀 수 있는 곳이었다. 한강공원의 인도는 일반 인도와 다르게 평평한 아스팔트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휠체어는 노면의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아스팔트가 깔린 인도는 최고의 휠체어 승차감을 선사했다. 그날 저녁 양손에 가죽 장갑을 끼고 현관문 문 앞에서 호기롭게 외쳤다. 한강에서 운동 좀 하고 오겠습니다. 미야, 너 혼자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에 온 뒤로부터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은 늘 걱정이 많으셨다. 집 안에서나 밖에서도 내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친구가 내 곁에 있기를 바라셨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만에 하나 위급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신 것이다. 나는 29살짜리 거대한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혼자서 한강에 나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다. 부모님이 안심하시도록. 그것부터 재활의 시작이었다. 한강에 나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우리 집에서 혼자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가도 5개의 계단이 항상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아파트 출입문에 나가기 위해서는 계단에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지우나 아버지가 집에 없고 어머니만 있을 때는 집 밖으로의 외출이 어려웠다. 그래도 가끔은 경비원 아저씨나 이웃 주민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외출할 때마다 불편함은 항상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내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붙들고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마다 나는 항상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집을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게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동네 친구들이다.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 온 뒤로 쭉 이 동네에서 살았다. 특이한 점은 어렸을 때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이사를 가지 않고 같은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내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얼마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네 친구들이 근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취업 준비생인 친구들이 많아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에 비해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많았다. 매일 함께 운동하는 친구가 달라지더라도 거의 일주일 내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한강에서 운동을 할 때에도 혼자서 운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었다. 한강에 나갈 때는 운동하려는 시간이 나와 맞는 친구가 집으로 왔다. 친구는 집에 와서 내가 휠체어를 탄 채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도와줬다. 그리고 같이 한강에서 운동을 했다.
운동이 끝나면 다시 집 앞으로 와서 휠체어를 계단 위로 올려주고 심지어는 집 안에 들어와서 더러워진 휠체어 바퀴를 물티슈로 닦아줬다. 친구들은 나와 같이 외출할 때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것을 무엇보다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했다. 내 곁에 어디에나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다. 친구들이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를 처음 밀었을 때는 30m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30m 정도를 밀면 팔이 지치고 힘들어서 잠깐의 휴식 시간이 필요했다. 팔로만 휠체어 바퀴를 미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체력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미는 방법이 익숙치 않아 어깨 힘으로 밀다 보니 금방 어깨에 통증이 오곤 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 있는 거리를 늘려야 했다. 목표는 10km. 매일 저녁 한강에 나서서 3시간씩 휠체어를 밀었다. 자유롭게 한강을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다. 다치기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한강에 나가서 뛰곤 했다.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속력을 내어 달리고 땀을 비오듯 흘리면 정신이 맑아졌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 웬만한 스트레스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무리 격하게 운동을 해도 몸에서 땀이 전혀 나지 않는다. 중추신경계가 손상되면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마음껏 흘렸던 땀마저 그리워졌다. 이렇게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면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다시 일어나서 뛰면 되지. 곧 일어날 거니까. 그래도 한강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쾌했다. 잔잔한 강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 운동하면 내 마음도 평화로워졌다. 자연을 느끼며 휠체어를 미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2달 정도 지나니 서서히 내 몸에 맞게 휠체어를 밀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가슴과 팔, 어깨, 그리고 상체 리듬을 같이 이용해서 미는 힘을 분산시켰다. 지치지 않게 호흡하는 법과 체력을 안배하는 법도 익혔다. 그러자 휠체어를 밀 수 있는 거리가 늘어갔다. 그렇게 2년 이상을 비나 눈이 오지 않거나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를 밀었다. 500m, 1km, 2km. 혼자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갈 때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며 자신감을 얻어갔다. 어느 날 혼자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내가 힘이 빠질 때까지, 밀 수 있을 때까지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촌 한강시민공원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달렸다. 한강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양화대교를 지나 성산대교를 지났다. 동행인도 없고 지켜봐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었다.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의지를 더 불태웠다. 다리 하나만 더 지나가자.
어느덧 밤 9시가 되었다. 3시간을 넘게 쉬지 않고 달리니 난지도 한강공원에 있는 캠핑장에 도착했다. 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여름이었지만 선선한 바람에 내 머리칼이 휘날렸다. 마치 높은 산을 정복한 등산가처럼 도착한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큰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의 공기와 그 분위기를 오로지 느꼈다. 출발 지점부터 도착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보니 11km가 넘는 구간이었다.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혼자 놓이게 되더라도 집에는 갈 수 있겠구나. 그날 나는 나를 뛰어넘었다. 실전 연습. 새벽 1시쯤 혼자 샤워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방문을 열자 자신의 몸을 돌돌 말고 누워있는 하얀 작은 곰인형 같은 기어기가 보였다. hin기척도 느끼지 못한 채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들릴 듯 말 듯하게 코를 골고 있는데 마치 사람이 잘 때 나는 코골이 소리와도 비슷했다. 하얗고 복슬복슬한 기어기의 털을 만지고 싶어졌다. 평소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 앞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짚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아서 몸을 지탱하고 다른 한 손으로 팔을 뻗어서 물건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휠체어에서 몸이 떨어질 확률을 낮출 수 있다.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상황에서 바닥으로 넘어져 봤기 때문에 평소에도 낙상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매 순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눈앞에 누워있는 귀여운 기어기를 보자마자 순간 방심하고 말았다. 마음의 무장 해제가 되어버린 나는 나도 모르게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몸을 앞으로 숙여서 팔을 뻗었다. 문제는 다른 한 손으로 휠체어를 지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팔을 뻗자마자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몸이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를 들은 기어기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더니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몸에 물기조차 마르지 않는 상태로 기어기 앞에 나란히 누워있게 되었다. 기어기는 잠이 깼는지 눈이 초롱초롱해져서는 바닥에 몸이 구겨져 있는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며 내 볼을 핥기 시작했다. 기어기는 평소 휠체어에 앉아있는 나를 항상 고개를 들어 올려만 보다가 지금은 자신의 눈높이와 맞는 바닥에 내가 누워있어서 그런지 기분이 좋아 보였다. 기어가,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마비된 몸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세게 넘어져도 통증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느 부위가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저 내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복기해보고 넘어진 몸의 형태를 살핀 뒤 몸 상태를 가늠해보는 정도일 뿐. 넘어진 내 몸의 다리 쪽을 보니 다행히도 발목이 꺾여서 넘어지는 거나 골반이 뒤틀린 채로 넘어진 것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사실 쿵 하고 소리가 났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넘어져 있는 내 몸이 아니었다. 부모님이 내 몸이 방바닥과 부딪힌 소리를 들으셨는가 였다. 기어이가 내 볼을 핥고 있는 순간에도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웠다. 거실 너머의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지 집중했다. 안방까지는 소리가 닿지 않았는지 다행히 안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부모님이 봤다면 아마도 우리 집 비상사태가 발령되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어머니가 심각하게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죄송스러우면서도 참아내기가 어려웠다. 차라리 다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했다. 이전까지는 다행히 항상 주위에 누군가가 있을 때만 넘어졌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나 혼자의 힘으로만 휠체어에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순간이 내게 꼭 필요했다. 그 누구도 없이 나 혼자서 극복해야 하는 상황. 연습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상황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난 위험한 상황이어야 했다. 그 속에서 당황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내게 필요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위험한 사고는 언제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목표는 혼자서 침대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나는 일단 누워있는 상태로 휠체어에 걸려있던 수건으로 몸에 있는 물기를 닦았다. 맨몸이 바닥에 쓸리면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침대 위에 있는 팬티를 집어 입었다. 침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발이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몸을 잘 지탱해줘야 한다. 그래서 밑창이 고무로 된 실내화도 신었다.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지금 내게는 생존이 달린 중요한 상황이었다. 먼저 침대 옆에서 앞바다리 자세를 만들어서 앉았다. 그리고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모았다. 두 발은 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한 손은 침대를 짚고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쥐어서 바닥을 짚었다. 고개를 앞으로 최대한 숙인 뒤 주먹으로 바닥을 힘껏 밀어서 엉덩이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리면 되는 것이었다. 팔의 힘, 균형 감각, 자세 어느 것 하나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졌다. 옆으로 넘어지고 손이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다. 계속되는 실패 끝에 균형을 잘 잡고 엉덩이를 힘차게 들었지만 곧 앞으로 고꾸라졌다. 1시간이 넘는 사투를 벌였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힘이 쫙 빠져서 그대로 누워버렸다. 나를 옆에서 계속 응원하던 기억이도 지쳤는지 그저 턱을 바닥에 괴고 있었다. 여기서 그만두면 영원히 바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호흡을 가다듬고 또다시 도전했다.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 몸에 맞는 요령이 점점 생기고 있었다. 2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이제 정말 될 것 같이 느껴졌다.
살기 위해 올라가는 거야. 나는 주먹으로 있는 힘껏 바닥을 밀었다. 고개가 바닥으로 잘 숙여졌고 엉덩이는 높이 날아올라 매트리스 위에 겨우 걸터앉게 되었다. 기어가. 됐다. 형 살았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드디어 침대에 올라왔다. 거친 숨을 내쉬며 침대에 편히 대자로 누웠다. 기억에도 내 환호 소리에 좋았는지 덩달아 침대 위에 올라와서 내 다리를 핥기 시작했다. 극한의 상황 속에 놓였지만 연습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다. 이미 일어난 일에는 아무리 후회를 한들 감정 소비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후회가 현실을 변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닥친 위기의 상황을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위기에 대한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위기의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운다면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은 나를 분명 성장시킬 것이다. (0.00001%의) 가능성이라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원 기도실에서 이렇게 다짐했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잘 떠오르지 않았다. 4년 전 병원 기도실에서 품었던 나의 당찬 포부가 그저 허황된 소망으로만 남게 될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나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 SNS 채널을 통해 나의 근황 사진이나 영상을 꾸준히 올렸다.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전되고 있는 나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고 동시에 감사의 뜻도 전하고 싶었다. 그러다 가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사람들, 육체적 질병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연락이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나와 만남을 갖기 원했다. 전화가 닿으면 내가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들을 만나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보였다. 처음 전신마비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나는 너무 막막했다. 지금 상황에서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해주는 조언자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재활 과정 속에서 직접 다 겪어보고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좋지 않은지를 스스로 알아가야 했다.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는 좋은 경험이 되기도 했으나 돌이켜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었다. 나는 나처럼 척수신경이 손상된 사람들한테 그런 실패를 경험시키고 싶지 않았다. 내가 경험한 것들의 바탕으로 때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게 조언만 잘해주면 적어도 그들이 재활 과정 속에서 겪지 않아도 될 실패는 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나를 만나면 마치 나를 예전처럼 알아왔던 것처럼 그동안 쌓아왔던 고민과 아픔들을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다. 특히 나처럼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더욱 그랬다.
내가 특별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혼자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아마도 휠체어를 타고 온 내 모습을 보고 이미 강한 연대감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나는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의료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고통을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레 그들의 선배가 되어 있었다. 저도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혼자 운전해서 만나러 왔잖아요. 집도이가 저한테 분명히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신경이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 벌써부터 자신의 한계를 긋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재활하셨으면 해요. 물론 의학적인 진단이 분명히 현실적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급성기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혹자는 내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은 오히려 그 환자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아니다. 만약 0.00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일어난다 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캘리그래피를 선물로 받았다. 나는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캘리그래피를 카톡 프로필로 설정해 놓고 있다. 힘이 있는 글씨체와 기적을 뜻하는 파란 장미를 볼 때마다 힘이 난다. 사고 후에 8년이 지나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내려놓지 않았다. 나는 지극히 희미한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품었다. 그 희망은 내가 열심히 재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난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냈다. 물론 의사의 말대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내게 중요치 않다. 희망을 품고 달려오면서 느낀 기쁨과 행복은 나를 이미 일으켜 세웠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어. 태어나라고 4년간 죽을 힘을 다해 재활했다.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무엇을 하든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스탠드의 조명이 켜지듯 무언가가 깜깜했던 내 머릿속을 밝혔다. 왜 여태껏 생각하지 못했을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 바로 유튜브였다. 사고 후에 유튜브 영상을 정말 많이 즐겨봐왔지만 내가 직접 채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리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했던 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단번에 퍼즐이 맞춰졌다. 나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남에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상을 통해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휠체어를 타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특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콘텐츠는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내고 싶어도 흉내낼 수 없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 발로 운전하는 것은 특별하지 않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내가 손으로 운전하는 것은 흥미로운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샤워하는 법, 소변 보는 법, 요리하는 법,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나의 삶은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 소재로서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인생의 극심한 고난을 겪은 한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전해진다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저 친구도 밝게 살아가는데 나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았다. 이뿐 아니라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기대가 됐다. 장애에 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했던 나는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장애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또한 장애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나와 친한 주변 사람들이 나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새롭게 알아가고 느끼는 부분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진다는 것, 이 사실은 내게 큰 영감을 주었다. 영상을 통해 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나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은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하는 브이로그가 유행이지만 나는 제3자 시선에서 카메라로 나를 비춰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모습을 담으면 되겠다 싶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마치 내 친구가 옆에서 나와 같이 걷고 있을 때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게끔 말이다. 길을 가다가 턱이나 계단을 만났을 때 내가 스스로 넘거나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청해서 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면 저런 상황에 불편할 수 있겠구나 스스로 느끼고 공감하도록 하면 막연했던 장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미디어에서 봐왔던 장애 관련 콘텐츠들은 재미가 없었다. TV를 보다가 장애인 관련 영상이 나오면 자연스레 넘기곤 했다. TV 속에서 장애인은 극심한 장애를 극복한 영웅적인 사람으로 묘사된다. 아니면 모건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기도 한다.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장인에 대한 장애를 극복한 영웅 혹은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다.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는 장애 콘텐츠의 틀을 깨고 싶었다.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 아닌 박이라는 평범한 청년의 삶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는 내 삶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일 뿐 콘텐츠의 주된 내용이 아니다.
휠체어를 탄 내가 여러 미디어에 자주 노출된다면 사람들은 휠체어를 탄 나의 모습을 더 이상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유명해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게스트가 아니라 MC가 되어 진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익숙해진다면 사람들은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 모든 생각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되었다. 나는 그날 굳은 결심을 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어. 그때부터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사실 그 당시에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나의 결심을 존중하고 응원을 해줬지만 반응은 미적지근했다. 우리 부모님조차도 그래 위야, 그거라도 열심히 해봐. 아마도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네, 박의지음의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 일부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정말 건강한 육체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 하루아침에 전신마비라는 판정을 받는다면 어떤 감정일지 감히 상상조차 못하겠네요. 하지만 박예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한강에서 휠체어를 끄는 연습을 꾸준히 했으며 계속되는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3시간 만에 홀로 침대에 올라가는 데 성공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하셨죠. 이렇듯 자신의 삶을 점차 다시 회복해 나간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장애를 당당히 보여줌으로써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실천으로까지 옮기셨죠.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바는 이거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사실 엄청나게 소중한 거였구나.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걱정과 불평은 그저 나약한 나 스스로가 만든 핑계에 가까웠구나. 저 또한 박이님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활발한 활동으로 더욱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감성책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